해당 강의를 진행하기 직전 혹시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 등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나눠 찍다 보니 레이저 포인터 등이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삥삥뚠뚠뚠뚠뚠뚠 학생 시민 동지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님은 바로 일반화학 11단원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유레카에서 이제 챕터 11로 돌아오게 된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는 액체와 분자 간의 힘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일반 교과서와 나와 있는 순서와 다르게 저희는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자 간의 힘을 다루는 챕터로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등을 다루는 챕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룰 것이며, 세 번째는 이제 액체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 특히 분자 간의 힘과 연결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평형 그림과 그것과 관련된 증기압 곡선 등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를 벗어난 특별한 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첫 번째는 분산력으로 시작하는데 The Dispersion Force라는 명칭 외에도 런던 포스라든가 Induced Dipole Interaction이라는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무극성과 극성을 가리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왜 무극성 분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분산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무극성이면 더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무극성처럼 가정을 하고 일단 보는 것입니다. 즉 극성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자 1이랑 이렇게 분자 2가 자유롭게 이제 존재하는 마당에 이 안에서 전자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비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뜻은 이제 분자의 운동 안에서 전자가 이제 움직이면서 한쪽으로는 음전하가 만들어지고 한쪽은 순간적인 양전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편극이라고 부르고, 요 순간적인 음전하에 의해서 분자 2에서 이쪽도 전자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는 유발쌍극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양전하와 음전하를 순간적으로 띄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쌍극자에 의해서 인력과 이제 청력이 발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것을 분산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산력은 기다란 이제 널쩍한 분자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의 분자에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답은 이제 넓은 면적을 가진 분자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같은 이제 분자량을 가졌거나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얘들 사이 한정이긴 하지만, 더 이제 비슷한 전자를 갖고 있는 와중에 더 넓은 표면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뜻으로, 편극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분산력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분자 1이 분자 2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분산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분자량에 한해서겠죠. 그러면 큰 차이를 가진 분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작은 분자량을 가진 분자와 큰 분자량을 가진 분자가 이제 분산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분산력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더 큰 분자 쪽입니다. 이 모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전자가 이제 많은 확률이 더 큰 게 이제 분자력을 가진 것으로, 큰 분자력을 가진 것은 즉 큰 이제 많은 수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뜻은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극 현상의 크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력은 더 큰 분자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쌍극자 힘입니다. 아까 전과 분산력과 다르게 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힘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제한도 널널한 건 아닙니다. 얘는 이제 극성 분자 안에서만 일어나는데 얘는 이제 설명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들어간다는 것부터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는 바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분자가 이제 얘는 양전하를 띠고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데 얘네끼리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더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인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같은 분자량 안에서 쌍극자 힘이 분산력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쌍극자 힘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두 분자가 있는데 얘들끼리 어떻게 뭐가 크고 뭐가 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분자들은 극성 분자인데 위에 있는 극성 분자들보다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큽니다. 일단 같은 분자량이라고 가정을 해도 얘가 더 큰 쌍극자 모멘트를 가졌다는 뜻은 얘가 그만큼 더 많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끼리의 전전기적 인력이 더 크게 되므로 밑에 있는 분자가 쌍극자 힘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쌍극자 힘을 아까 제 인력 관계로만 설명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인력만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마주보는 현상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면끼리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이 중앙의 분자는 왼쪽 분자에 대해서 다른 면을 빗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하에 그래서 이 청력이 발동하게 되어 왼쪽으로 끌려가는 기분이 들 밀려나는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극성 분자에서 쌍극자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인 쌍극자 힘의 일종인데요. 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얘네가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자 간의 결합은 아니지만 결합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이제 수소와 붙어 있을 때 얘네 수소에 전자를 결합해서 끌어오게 돼서 얘네가 상대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이게 상대적인 양전하를 띠는 다른 분자의 수소와 이제 여기 있는 노출된 핵과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이제 전기적 인력을 일으켜서 이렇게 강력한 결합을 분자 간의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나타나는 것이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 이제 주기율표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랑 수소랑 붙은 것들을 이제 표로 비교한 것인데 얘네는 이제 분자량이 낮음에도 이주기에 있던 원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은 분산력에 의해서 주로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주기 녀석들은 이 메테인을 제외하고 물, 불산, 플로린산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얘들은 여기 있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강력한 분자 간의 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크게 됩니다. 근데 왜 끓는 점을 비교하게 되냐면 끓는 점은 이제 서로 분자 간의 힘이 크면 그도로 이제 분자 간의 힘을 크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체가 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게 되면 이 수소 결합이라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이제 수소가 붙은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노출된 수소와 수소 결합을 일으키게 되면서 기존 것보다 큰 이제 분자 결합을 이루게 되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강력한 이렇게 분자 간의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이온 쌍극자 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온 결합물이 극성 분자 수습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겠죠? 근데 여기 쌍극자는 부분적인 음전화랑 부분적인 양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전화처럼 이제 따질 수 있게 돼서
여기 있는 부분적인 음전하들이 양이온에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인 양, 양전하가 음이온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온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이온과 부분적인 양전하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하랑 양이온이 이렇게 서로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이온들이 잘 떨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수용액에서 저번에 봤듯이 수화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또는 이온화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다시 결합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온 쌍극자가 가진 이제 물질을 잘 녹이는 그런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극성 분자가 이제 왜 이온을 잘 녹이는지 지금 알아볼 수 있겠네요. 이제 여섯 번째로 분자 간의 힘과 원자 간의 힘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 셀까요? 원자 간의 힘이 셀까요?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와서 이렇게 6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힘을 한번 결합을 해봤는데, 왼쪽 3개는 분자 간의 힘이고 오른쪽 3개는 원자 간의 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은 약하고 오른쪽은 강하다고 적혀있는데, 한번 그걸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온 결합이랑 금속 결합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분산력과 이제 쌍극자 힘에서도 그 크기가 바뀔 수 이제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분자 간의 힘과 원자 간의 힘만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물 같은 것도 결국 물이 이제 고체인 얼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의 중에서 이제 원자 단위로 이제 조합을 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둘의 구성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래도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을 비교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잘 깨질까요? 공유 결합이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잘 깨질까요? 물론 물 안에도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만 분자 간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죠. 분산력도 있고요. 쌍극자도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더 깨기 어려울 겁니다. 직접 해보면. 그런 것처럼 원자 간의 힘은 분자 간의 힘보다 크게 됩니다. 지금 지금 내용을 언급한 이제 고체 간의 그 크기 비교는 이제 화학2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분산력과 쌍극자 힘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까 전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한번 곡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그 분자량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극성 분자가 더 많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무극성이 더 그럴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두둔! 극성 분자가 더 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만큼 분산력이 비슷하다는 확률이 높게 되므로 쌍극자 힘을 가진 극성 분자가 더 무극성 분자보다 더 많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쌍극자 힘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보다 한 10배 정도는 강하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더 크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극성 분자가 엄청나게 분자량이 작아지고 무극성 분자가 엄청나게 분자량이 많아진다면요. 그러니까 즉 분자량이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쌍극자 힘보다도 이제 분산력에 의해서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무극성 분자가 아주 작은 극성 분자보다는 더 많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수소 결합에서 봤던 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얘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제 이것이 더 많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요 오족을 중심 원소로 가진 얘네가 이제 요 안티모니를 가진 얘가 더 분자량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소 결합을 가진 이제 암모니아와랑 거의 비슷한 동급의 그러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잘 보셨나요? 아까 전에 알고도 실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같은 부피를 가진 액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는 이것보다 더, 액체보다 더 약간 더 활발한 형태인데요. 얘는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진 채 분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부피가 그냥 그 그릇에 따라 의존하고 완전히, 그리고 부피도 그 그릇에 따라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우리가 10단원에서 배웠던 그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었죠. 아니면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걸 좀 더 보정한 식을 배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기체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염소가스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이제 기체를 지니고, 브로멘 같은 경우에는 액체죠. 같은 이제 17쪽인데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죠. 17번 그 염소 다음에 주기를 보시면 35번 브로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걔네를 보면 그 브로민은 액체를 띠고 있고요. 그 밑으로 아이오딘으로 가게 되면 그 53번 아이오딘 이제 기체 이제 그 결합물 이제 그 두 개의 원자가 아이오딘 원자가 뭉쳐서 이제 그 분자를 이루는데 걔네들은 이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봤던 분산력과 비슷한데요. 이제 염소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분자량이 낮고 점점 갈수록 이제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그 분자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아까 전에 분산력이 분자량이 커진다고 했으면 그만큼 잘 이제 편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분자량이 커지면서 편극이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점차 잘 뭉쳐지게 돼서 상온에서 점차 갈수록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된 액체의 일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성질 중에서 마지막인 증기압력은 뒤로 빼고 나머지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는 이제 액체가 얼마나 흘러가기 어려운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내부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값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로 탄화수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얘네들 모두 이제 그 알카인이라는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헥세인부터 데카인까지 갈수록 탄소수랑 수소수가 많아지면서 분자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점도 비스코시티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점도의 단위는 kg/m²입니다. 또 표면장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표면장력은 얼마나 물체가 잘 뭉쳐드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얘는 표면적을 늘리는데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라는 단위인데요. 이 표면장력은 이 표면장력이 왜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이제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를 모형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얘들은 모두 주위에 있는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인력기로 잡아당겨지지만 이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그 기체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끌려올 기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 분자들에 의해서 많이 끌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뭉쳐지는 그러한 형상을 지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표면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면 장력의 단위는 그 뉴턴 퍼 그 미터 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물론 표면 장력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많이 잡아당길 테고 그만큼 찍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는 응집력, conceal force, 부착력, adhesion force, 그 다음에 모생활 현상, capillary a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직결하세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력은 이제 같은 분자끼리 얼마나 잘 뭉치는지 나타내는 힘이고, 부착력은 이제 다른 분자랑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유리와 그 다음에는 이 물분자와 이렇게 부착력이라고 하는 힘을 나타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또 다른 물분자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응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유리와 이제 같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착력이 큰 반면,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으로서 응집력은 크지만 그로 인해 그보다는 부착력이 매우 부족해서 이렇게 얘는 오므라지는 그러한 특성, 이제 그리고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된 모세가 안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살짝 오목하게 파기 때문에 그 밑부분을 읽어주고,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위로 약간 오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일어나는 현상이 모세관 현상인데, 부착력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잘 분자들이 잘 이끌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살짝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수용액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1단원이 아니라 13단원 내용이고, 그 다음 수용액도 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큰 의미를 두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거랑 연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살짝만 가져왔어요. 그냥 요거 원치 않으신 분들은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용액에 따라서 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Colligative Properties in Solu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을 다루는 라울 법칙과 헨리 법칙, 그리고 끓는 점이랑 어는 점이 변하는 끓는 점 오른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이라고 해서 반토프 법칙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화학투나 아니면 일반 화학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학 원만 배우거나 안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액의 증기압력 같은 경우에는 라울 법칙은 이제 용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얘가 이제 용질을 넣으면 넣은 만큼 그 정도로 넣으면 넣은 만큼 이제 그 압력이 변한다는 말이고, 헨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매가 그만큼 많으면 이제 얼마만큼 그 압력이 결정되냐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룰 예정이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몰랄농도라고 해서 이제 몰농도에서 그 용액의 부피가 아니라 용매의 질량으로 이제 분모만 바꿔서 나타낸 값에 따라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거, 그게 결정된다는 것이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고요. 그리고 반트호프 법칙은 이제 몰농도인 C와 기체 상수 R, 그 다음에 온도 변화 T, 온도 T에 따라서 이 삼투압이 결정된 그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좀 휴식 시간 가지셨나요? 물론 지금 바로 넘기셔서 바로 보실 수도 있지만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여기가 살짝 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 2, 페이지 2로 넘어와서 상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라는 말이 이제 게임에서 용어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기간이라는 영단어로 많이 외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상이라는 그런 용어로 번역돼서 나왔네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솔리드, 리퀴드, 가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은 엔도더믹 프로세스,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빨간색은 엔도더믹 프로세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상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왼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오른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멜팅 퓨전은 이제 그 융해로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프리징은 응고라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가 됩니다. 바이퍼레이션은 우리말로 기화라고 부르는데, 이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그다음 그 반대 과정,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는 컨덴션이라고 해서 액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서블리미션과 데포시션을 구분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승화라고 같이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서블리미테이션으로 고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현상을 데포시션이라고 해서 서로 구별해서 부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내뿜거나 흡수하는 열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히트 오브 퓨전, 그 융의 열, 그리고 히트 오브 바이포라이제이션, 그 기화열, 그리고 히트 오브 서블리미테이션, 그 승화열이라고 해서 각자 상 변화에서 흡수하고 내뿜는 에너지를 이제 묶어서 자면이라고 렌텐스 히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제 뒤에 언급할 이렇게 5가지 상이 있는데, 이제 이제 플라즈마가 더 붙어요. 그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말고도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요 범위는 아니니까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인 초인계 유체랑 액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교과서 이제 물리를 보신 분들이나 화학을 보신 분들은 초전도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화학 2까지 나가셨다면, 아니면 일반 화학을 들으셨다면 비정제 고체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상태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을 많이 다룰 거고, 특히 그 중에서 초인계 유체나 액정을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5개 중 상에서는. 참고로 여기 기체에서 플라즈마 낼 때 얘를 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디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플라즈마에서 기체로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멸은 있을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가열곡선이라는 용어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요 히트 오브 퓨전 융해열과 히트 오브 바이퍼라이제이션 기화열, 그리고 히트 오브 서블리미션 승화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융해열과 기화열이 합쳐지면 승화열이 되겠죠. 물론 얘네들도 아까 전에 봤다시피 H,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로 나타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뷰테인, 다이에틸에터, 물, 머큐리, 그러니까 순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놔서 점차 오른쪽으로 가면 그 자멸이 커지게 됩니다. 이 뜻은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는 뜻으로, 분자 간의 힘이 더 클수록 여기 융해열, 그리고 기화열, 그리고 승화열이 상대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수는 아까 전에 봤던 금속결합의 일종으로 아까 전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원자 간의 그 더 강력한 힘 때문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보단 더 많이 크기가 더 크고, 그리고 극성이 점점 커지는 다이렉트 에터부터 물로 갈수록 극성이 커지면서 분자 간의 힘이, 그 쌍극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그 자멸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자멸들을, 그리고 온도와 얼마나 그 열을 가열했는지를 포함해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가열곡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압에 대해서 표현한 거네요. 얘는 이제 요거는 온도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점차 열이 더해지는 형태로, 일단 처음에는 일단 0도보다 낮은 고체인 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BC에서 열을 받다가 잠깐 멈추죠. 근데 온도가. 그리고 CD에서 다시 열을 받고 물로써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일정 온도 100도가 되면 다시 온도 변화가 멈추더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증기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BC 구간은 이제 액화가 그 액체로 융해가 되고, D2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은 물에서 이제 수증기로 기화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 이 상태 변화할 때 열을 가해줘도 온도 변화를 하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면서 자멸로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열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세 가지 상인 고체, 액체, 기체를 이제 한 번에 나타낼 선인데, 이를 이제 상평형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상평형 그림은 여기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이제 액체가 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이제 요 초록선은 승화곡선이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으면 그 기체에서 고체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고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참고로 밑에 오른쪽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 세로선에서 위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체와 액체 사이는 이제 용융곡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얼고, 오른쪽으로 가면 용융이 되죠. 왼쪽으로 가면 음고고요. 그리고 이 리퀴드, 가스, 액체랑 기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왼쪽 얘는 이제 그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조금 이따 언급할 건데, 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액체가 되고, 그 아래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고체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T랑 C. 이제 T는 3중점 트리플렛 포인트라고 해서 이 지점에서는 고체랑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조금 특별한 상태인 superficial 그 플루이드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C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압력과 온도를 크리티컬 프레셔,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템퍼러처,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물은 더 이상 이제 그 물질의 그 액체 상태를 볼 수 없게 되고 특별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거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하고 그건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 중에서 이제 액체가 될 수 있는 액체로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압력을 그 크리티컬 프레셔라고 많이 하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얘는 상평형 그림이라 그래서 이제 왼쪽은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이고 오른쪽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중점은 물에 대한 삼중점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삼중점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네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 곡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그 여기 승하곡선이래. 그 용융곡선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죠?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수소 결합에 의해서 고체 같은 경우는 그 수소 결합이 액체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넓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보다 덜 촘촘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면 그만큼 압축된다는 소리인데 액체가 압축됐다는 소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온도에서도 압축되는 게 액체로 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압축된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러한 기울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1A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인데 여기서는 아까 전과 물과는 다르게 수소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압에 올라가면 그냥 고체로 압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좀 더 넘어서 갑자기 급격히 꺾여 나가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리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산화탄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은 이 트리플 포인트보다 낫네요. 이 소리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 1기압에서는 액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할 때 많이 승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잠깐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우리 1기압에서는 잘 일어나지만 만약 여기 있는 5.1기압을 넘어서게 된다면 액체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물도 우리가 사는 기압보다 엄청나게 많이 낮추면 승화는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냉장고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승화라고 하기 잘 안 느껴지겠지만요. 이제 초인계 유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저번에 상대한 그림을 봤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액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액체랑 기체가 이제 구분이 휘렷해지면서 슈퍼플루이드라는 초인계 유체라는 새로운 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새로운 상태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액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체적인 특성인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많이 확장하려고 하지만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로끼리 응축되어 있는 액체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쌍평형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특히 하나만 더 언급하면 1기압 중에서 만약 끓는 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표준 끓는 점,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증기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면서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액체의 특성이 증기압이었어요. 그래서 증기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상평형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상평이라는 거는 이제 이퀄리티 오브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두 개의 상 또는 세 개의 상이 이제 서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상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특정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은 이제 액체와 기체의 그 상평형에서 유래되는데 이렇게 액체만 존재하던 곳에 액체가 이제 기화가 우리 눈에 봤을 때 액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기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액체랑 기체가 액체는 기화하고 기체는 액화해서 서로끼리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 실제로는 속도가 같은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증기압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산평형 상태의 이제 그 기체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많은 그 물체가 이제 그 기체가 되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기압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증기압 곡선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아까 전에 사평형 그림에서 봤던 것도 나타나지게 되고 액체와 기체를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점차 이제 극성으로 다가갈수록 그만큼 분자가 잘 뭉쳐지기 때문에 같은 기압의 증기압을 가질 때 필요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준 끓는 점, 노멀 보일링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증기압이 760도로 그러니까 1기압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도달하기 위한 온도를 표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 압력에서 끓는 점을 알고 싶다면 증기압 곡선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증기압을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그때 만난 온도 지점 있죠? 걔네가 이제 그 기압의 끓는 점이 됩니다. 이제 액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액정은 이렇게 많은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액정이 모든 물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봤던 그림과 달리. 그래서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고체와 액체 중간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특정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액정입니다. 특정한 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물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액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리 안에 액체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액정이 이제 정렬하게 규칙이 배열되고 그로 인해서 특정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액정도 흐르긴 흐르지만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액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Hermetic Liquid Crystalline Phase, 그 다음에 Symmetric A Liquid Crystalline, 그 다음에는 Symmetric C Liquid Styline, 얘가 같은 종류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릭 리퀴드 크리스탈린 페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머리퀴드 크리스탈라인은 이렇게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정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 쪽으로는 약간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메틱 리퀴드 크리스탈린은 이제 두 쪽 면에서 봐도 정렬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직선으로 나열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뭉쳐져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에서 C로 갈수록 점차 약간 그러한 틀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콜레스테릭 리퀴드 크리스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층마다 정렬은 돼 있지만 얘 층끼리는 서로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수학에서 따지면 우리가 그 공간에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 않는 직선을 꼬였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이게 분자가 나열되어 있는 액정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자가 되기 좋냐?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분자들이 그 액정이 되기 쉽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온도 제한은 필요하겠죠. 아까 전에 그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액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액정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폴라 그룹 그러니까 극성을 가지는 그러한 작용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요 주위에 있는 그 고리 구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들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액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살짝 교과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를 넘어서 교재를 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플라즈마라는 언급도 했어요. 얘는 우리가 이제 만화나 게임이나 뭐 영화나 뭐 소설 읽을 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 우리는 솔직히 정규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배웠을 예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플라즈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얘는 이제 기체를 넘어서 더 뜨거운 상황으로 그냥 기체 분자가 이온화된 것처럼 이제 서로 찢어지고 막 그런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기적 특성을 지니게 돼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빛을 내뿜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플라즈마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는 걸 추천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기체에서 아까 열을 더 많이 얻거나 아니면 정전기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정전기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이제 전기 흐름을 가진 그런 특정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많은 용어를 쓰고 그 외에도 이제 초전도 효과라고 해서 얘도 이제 화학이랑 물리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건데 18관 딱티비티라고 해서 초전도 효과로 어떠한 특정한 온도 이하에 따라서 받고 있던 자성이 이제 그거랑 다르게 이제 내부에 자기장이 생겨서 원래 자기장과 반대로 이렇게 설정돼 가지고 서로끼리 청력이 일어나 이렇게 물질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초전도 효과라고 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원래 이 초전도 효과는 특정 물질마다 이제 특정 온도 이하에서만 나타나는 현실인데 이제 BCS 이론이라고 해서 이걸 예측하는 이론이 있었지만 그 30켈빈 이하의 그 온도가 거기서 예측하는 30켈빈보다 낮아야 된다는 조건을 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초전도 효과를 보이는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 이 의심이 생기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깊게 안 다룰 거니까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리 비정질 고체라는 것을 다룰 건데 유리도 일종의 비정질 고체로서 그러니까 이게 고체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고체들은 대부분 이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그 규칙을 따라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되는데 유리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막 규칙이 벗어나서 얘는 이제 결합을 하고 얘는 이제 그 결합을 하고 분자 결합을 하고 얘는 분자 간에 그 상호작용이 없어서 막 떨어지고 막 불규칙하게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정한 온도에서 계속 이제 열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상태 변화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유리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끊어지기 쉬운 데부터 끊어져가지고 끓는 점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정질 고체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뤄서 이제 PPT를 맞춰볼까 합니다.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기반 내용은 그 펄슨 글로벌 에디션에서 펄슨에서 제작한 그 글로벌 에디션에서 Chemistry the Science 14th Education in SI Unit 그리고 유니스트의 일반 화학 강의 1을 참고하였고 그리고 외에도 위키피디아, Know Your Meme, 알고도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패러디 중에서 오버워치까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PPT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디자인, 아이콘,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 등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시간이 약간 쫓기면서 만들다 보니 조금 불확실한 내용이나 아니면 불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모자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피드백을 알려주시면 매우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소속 이규민이었습니다.